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한 뒤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 관련 기관 대책회의에 다음 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는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가 참석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승주의 뉴스트라다무스 10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알아보는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 준비하고 있고요.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이강윤 평론가의 이슈 분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책임이라는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또 이 세월호 비극의 한복판에 원내대표로 선출되던 순간부터 예감했던 일인지도 모른다면서 이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유가족분들에게는 매우 미흡하지만 작은 매듭이라도 짚고 떠난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이 오늘 아침에 박 원내대표를 만류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역시 입장은 같았다고 합니다. 예. 입장이 강경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첫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역할과 직책을 맡았던 건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의원 총회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이어진 730 재보선에서 당이 참패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 국민공감혁신위원회였죠. 이 위원장까지 맡아서 원내외를 아우르는 당내 최고위직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중앙당 조직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상 박영선 1인 체제가 구축됐던 겁니다. 그러나 두 번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좌초되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시도가 당내 극심한 반발의 직면에 무산되면서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일로 박 원내대표는 사흘간 잠적한 뒤에 탈당 의사를 내비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렇죠. 이른바 거취 파동이었습니다. 예. 결국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항목이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10여일 전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사퇴 소식으로 새정치연합 측으로 본다면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내대표가 부재한 그런 위중한 상황을 맞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로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당헌상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3주간 열리죠. 새정치연합은 이 점을 감안해서 늦어도 오는 9일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신기남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며칠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내부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선관위가 전 과정을 관리는 하지만 경선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특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제정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당장 오늘부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 또 국회 세월호법 TF 간사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구체적인 이 법안 조문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협상에 주최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물러나면서 후속 작업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빨리 논의하자, 이렇게 새누리당에 촉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타결된 특별법 협상안이 유가족 전원의 만족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예. 이런 방안을 당장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발언이 또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이 여야 합의안이 나온 직후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허탈하고 또 나아가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가족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사항 가운데 한 가지가 추후 논의라는 단서가 붙은 특검 추천 관여 문제인데, 이 싹을 자르고 나선 겁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라는 말은 립서비스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대로 되어가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가 부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듣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러니까 합의사항 문구는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군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헌법적 가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문구대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또다시 충돌하면서 또다시 무슨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요. 저희들도 어제 안산에서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었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유가족들은 또 생각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만 어떤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자신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 우리가 여야만 참여해서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여야에서 여당과 야당이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후보군 선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또 어떠냐 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적 가치칙에 맞지 않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이 지구상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 저희들도 설명을 했고 아마 그런 점은 결국은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 이른바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오전 그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최근에 카카오톡도 위험하다, 안전한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자는 네티즌들 사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예. 심지어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카톡 계정을 압수당하고 사실상의 사찰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 의원이 진상조사위 제안을 한 겁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했다면서 검찰이 유포 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 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모 대표의 카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헌법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바로 법치다. 카톡이나 들여다보는 게 법치가 아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예.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소관,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감 예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며칠 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브리핑 때 가능하다면 한두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 건강을 보살펴야 할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보니까 업무 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상해나 파손,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범죄도 7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금품수수와 횡령, 공금 유용 등 경제범죄 5명, 또 성매매, 성희롱이 확인된 사례도 5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식약처에서도 징계를 받은 19명 중에서 6명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요. 문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복지부 징계자 43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16%인 7명뿐이었고요. 식약처 역시 19명 중 31%인 6명만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인 1123명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는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계 현안이 아닌 사회 문제에 대한 영화인 성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예. 영화 감독, 배우, 프로듀서, 작가 등 1123명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지난 8월 9일부터 동조단식에 돌입했던 영화인들로서는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합의문이라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면담을 거부한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에 대한 간섭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예. 또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 영화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더욱이 다른 그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지지한다는 영화인 1000여 명의 성명 발표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 개막하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 네. 여기에서도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늘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비롯해서 영화제의 전 기간 동안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예.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도 함께 펼칠 예정인데요. 유가족을 향한 영화계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이창동 감독, 박찬욱 감독, 또 배우 송강호 씨, 김혜수 씨, 박해일 씨 등 유명인들도 참여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내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재판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와서 이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 방송 지지한 사람을 보니까는 이준석 선장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예,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예. 법정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조 씨는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이 선장을 대신해 조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조 씨의 진술서를 보면요. 조 씨는 당시 영업부 직원이 조타실에 있는 항해사들 무전기로 승객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며 1등 항해사가 이에 이준석 선장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고 이에 선장이 침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이에 검사가 승객들을 침실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한 것이 이준석 선장이냐라고 묻자 조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이준석 선장이 지시하는 걸 정확히 자신이 목격했다라는 이런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오늘 법정에 서게 된 유가족들은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영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심사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들이 기사 이모 씨를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다음 날 유가족 3명 전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에나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또 되고 있는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와 관련해서 제주 4.3 단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형사처벌해달라고 촉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4.3 사태 당시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극심한 백색 테러를 당했던 제주도의 4.3 단체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이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연구소, 4.3 도민연대, 제주 민예총 등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라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며 서북청년단은 말만 들어도 제주도민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이름으로 4.3 당시 민간인 학살 만행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극우 백색 테러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은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야 한다며 제주에 들어온 서청은 미 군정과 이승만의 하수인으로 제주 4.3 토벌에 선봉에 섰다며 제주도의 민간인 학살을 더욱 확대, 악화시킨 것은 이들이며 나중에는 미 군정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고 당시 4.3 사태 당시에 서청의 만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서청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통해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다며 그들의 만행은 독일 나치 친위대의 만행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의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었다 이런 이유를 댔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 증세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었다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어제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담뱃값 인상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안수석 비서관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데도 담뱃값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특히 OECD 성인 평균인 26%에 이르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싼 편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담뱃값을 2,000원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예. 게다가 2,000원 인상이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수석의 이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새정치연합은 한정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러면 이제 청소년에게서도 세금을 걷겠다는 말씀이냐며 안수석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예,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친박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낙하산 논란이 또 일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면 주주총회를 열고 청와대에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공사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10년간 창원시장직을 맡았던 박 전 시장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올해 초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친이계인 홍준표 도지사에게 패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대안적 십자사 총재로 김성주 회장이 선출된 것에 이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정창수 전 사장이 3월 초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난 이후에 계속 공석인 상태입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와 자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몇 배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평균 한 3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사고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목적사업비를 자율형 사립고에는 1,369억 원, 사립 일반 고등학교에는 1조
556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이걸 학교당으로 따져보면 3년간 연평균 학교당 지원액은 자사고가 9억 1천만 원이고요. 사립일반고는 8억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자사고에 더 많이 지원된 건데요. 목적사업비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현행 법령상 자사고도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목적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져야 할 돈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일반고보다 자사고 쪽에 목적사업비를 더 지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정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의 지원을 더 많이 한 것은 합법을 가장해 우리 교육에 생채기를 낸 것이라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당국은 재정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사가 TV조선으로 나타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어제 2011년 12월 종편 개국 이후 현재까지 TV조선이 총 109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채널A는 66건, JTBC는 59건, MBN은 55건이었습니다. 예. 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TV조선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올해 만도 50건의 제재를 받았고 반면 JTBC는 15건, 채널A는 23건, MBN은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종편 사사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실제 방통심의위는 종편에서 정의구현사재단은 조폭사재단,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은 사소한 문제다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방통심의위의 일부 종편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이토록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방통심의위는 과징금 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에 1억 원 이상을 예금하면 VIP 고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VIP 고객 가운데서 어린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13살 이하의 어린이 중에 1억 원 이상을 은행에 예금 중인 VIP 고객이 8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금액은 총 1,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예금을 보유한 어린이는 30억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보유 중인 계좌는 총 256만 9,312개였으며 예금액은 1조 9,967억 원, 약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는 859명으로 0.03%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예금 총액은 1,589억 원으로 전체 어린이 예금액의 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0.03%가 전체의 8%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들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59배나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소수에게 부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인 만큼 증여세 신고 등 예금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유가를 보니까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던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4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의 집계 결과 어제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8원 85전으로 전날보다 2원 20전 떨어지면서 1,7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은 1,797원 90전으로 95전이 더 떨어졌습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도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6월 23일 배럴당 111.23달러로 올해 최고점에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최저가를 거듭 경신한 끝에 어제는 93.52달러로 떨어져서 이미 작년 최저가인 배럴당 96.71달러보다 3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름값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41분입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합의 인정 못한다, 유족 참여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160일 가까이 뭐라 그럴까요? 투쟁 또는 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이끌어온 주요 축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약 8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기구인데요. 예.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9월 3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되겠는데, 여야 합의안, 3차 합의안이자 현재로서는 아마 이게 거의 굳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들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고 서로 기웃기웃 눈치를 보거나 옆을 보고 있는 형국이지요. 이대로 굳어가는 건가? 이따 다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대책회의가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930 합의사항은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족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고 다른 국회 일정도 진행되고 그러면서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이래버리니까 조금 동력을 상실하거나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 오늘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서의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많이 분위기상으로도 그럴 뿐더러 지렛대를 하나 상실했다고 할까요? 그 힘과 힘의 그 역학관계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진공 상태를 오래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슨 눈에 띄게 특기할 만한 그런 게 있어 보이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이를테면 팽목항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전국에서 권역별로 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홍보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힘차게 그리고 자생적 확산력을 가지면서 퍼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대책회의는 이제 국면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고, 요번 합의는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면이 바뀌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나 철도 분리 민영화, 왜 지난 겨울에 굉장히 내홍이 심했죠. 예. 그리고 쌀 개방 문제, 이런 것처럼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그 움직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반대 이런 것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앞으로 향후 방안 여기에 현 단계 국민회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모아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보니까는 그 지역 기반을 둔 국내외 자생적 모임들도 이제 별도의 입장을 하나둘씩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둘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거 역시 조금 전에 오늘 나온 성명서인데요. 세월호 가족 지지 성명서란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민대책위는 운동성이 강한 그리고 그동안 각종 집회나 주요 시국 사안들에서 조직을 갖추고 적극적 참여를 해온 곳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요거는 좀 다른데요. 국내외에 기반을 둔 자생적 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아주 자발적이고 풀뿌리 정신에 입각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운동을 해오거나 뭐 이랬던 분들은 아닌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격발된 이런 분들이 스스로 연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꽤 의미 있는 귀절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몇 대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 모임들의 구성원이다. 정치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생활인이자 학생들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을 길 위로 나서게 만들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난생 처음 길에서 소리를 외치고 길거리 서명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야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번 3차 여야 합의안 이런 거 말고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정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성명서를 맺고 있는데요. 국민투표 요구 방안이 물론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거 역시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요번 이 세월호 파동을 보면서 아마 지난 160일 동안 뭐 서명을 하거나 리본을 차거나 또는 뭐 집회에도 가보거나 또는 그냥 보도만 보거나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힘과 필요성, 그다음에 정치의 무기력함과 답답함 이런 것을 아마 동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304위의 영령들을 생각하면은 참 초라한 소득일진 모르나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더군다나 이번 930의 그 여야 합의안이 지금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국민대책위의 방향도 그렇고 오늘 나온 이 자발적 풀뿌리 모임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은 사회운동화될 성격이 강하겠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동력을 잃더라도 말이죠. 참고로 오늘 그러니까 풀뿌리 모임의 성명을 한 곳들 중에 몇 곳만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몇 곳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인 호주. 그 인은 영어로 말하는 IN 인입니다. 영어의 인. 가만히 있으라 인 호주. 그다음에 광주 시민 상주 모임, 엄마의 노란 손수건. 이 모임은 많이 유명했죠. 그 5월, 6월 그 국면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도봉 풀뿌리 연대처럼 서울에서도 각 지역에 아주 소규모 단위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남 원탁 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 시민 모임, 양천 강서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그래서 밴쿠버부터 토론토, 에드먼턴까지 캐나다의 동부부터 서부까지 이르는 그 도시들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연합체.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쪽은 홍콩에서부터 미국 주요 도시까지 이렇게 다 있고요. 뭐 자사고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거나 판교맘 세월호 모임 등등 100여 개, 거의 200여 개 육박하는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뭐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국내외 자생적 모임들까지 이제 별도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국회로 돌아가서 보니까는 문희상 새정년 그 비대위원장이 여당에게 그 유족들의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제 촉구를 한 상황인데 후속 대책 논의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야에 대해서 여전히 싸늘한 눈빛이 있지만 반발 강도는 2차 때보다는 확실히 좀 적죠. 물론 유가족들은 그날 당일 9월 30일 당일 바로 거부한다,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게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10월 1일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커다란 폭발력을 갖거나 정치권이 이 정도가 지금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만큼의 자극이나 강도 높게 주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날 합의했던 930 합의안에 하나 보면 유가족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이달 말 10월 말까지 추후 논의키로 한다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런 것은 그런 조항은 뭔가 대단히 조율할 게 많고 잘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는데 큰 틀에서 그 조항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놓치거나 너무 뒤로 미룰 경우는 잃는 게 많으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서 부분 타결 짓는 방식도 물론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백지화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김이 좀 빠진다, 뭐 그 시쳇말로 하면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부분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추후로, 그러니까 부대 조항처럼 만들어서 추가 합의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께 이 정도 받아왔으니 이제 설득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가긴 했지만 그것은 그냥 인사 차원의 상징적인 방문이었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비판의 화살이 여전히 새정년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당을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당에게 압박을 한 거죠. 빨리 회의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 방안 그냥 지금 뭐 두루뭉실하게 추후 논의한다라고만 해놨는데 사실 10월도 지금 한 달인데 세월 금방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정감사 시작하고 뭐하고 그러면 두 당이 국회 원내 운영 이런 걸로 많이 에너지가 소진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리고 그게 모양새로만 갖춰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다분히 쇼업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오늘 이제 당 내에서 그 점을 공식적으로 화두에 올렸습니다. 이제 여당에 촉구하는 방법을 당내 회의를 통해서 빌려서 한 건데, 그때 뭐, 결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롭게 놔두지 않겠다. 당장 시작하자 이랬고, 비대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세균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 우리 당은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가족 측의 정서에 가깝다고 할까요? 또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죠.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위원은, 그러니까 정세균 위원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앞으로 향후 전당대회나 당권 경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문재인 위원의 발언을 소개했고요. 문재인 위원이 이렇게도 말했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금 승리의 축배를 들지는 모르겠지만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의 실패와 한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유가족들과의 연대를 위한 한 자락을 분명히 깔았고요. 어쨌거나 뭐 비대위 내에서 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새정년이 130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 그대로 그냥 합의안에 있는 그 글자에 그치지 않게 하고 진정하게 이것을 또 한 번 확실히 논의를 해서 유가족,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특검 추천위원 4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여야 유가족들의 합의로 하자라고 했다가 유가족이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구에는 여야 합의로 한다고 했지만 추후 논의하겠다, 이 부분에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만든다면,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에 명기를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위해서 아마 문재인 위원 측은 굉장히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성사된다면 70점도 채 못 받았던 930 합의안은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나중에라도 얻어낼 수 있는 실마리는 확보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말씀해주신 세월호 이제 특별법과 관련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래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이대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겨서 또 이렇게 유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정말로 예. 뼈만 갖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 없는 한 930 합의안 틀에서 입법화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930 합의안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얘기죠. 이미 벌써. 그럴 수밖에 없고요. 추후 합의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 하겠고 예. 시민단체나 국민정서가 일정 정도 변수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것이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추가 협상 같은 거 그런 것은 기대할 수 도저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야권은 그것을 이끌어낼 동력도 없고 분명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가족들의 참여 방안을 놓고는 일정 부분 대립각은 형성은 될 건데 예. 외곽 지원단체들의 압력이 일정 부분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마지막 항목 추가 논의하겠다. 이것에서 야당이 확실한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 야당의 입지와 다가올 2016년의 선거 이런 것들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